BL 작품은 연재가 끝나도 그 소비가 멈추지 않습니다. 여성 독자들은 로맨스 판타지 세계관에 기꺼이 돈을 쓴다. 굿즈나 OST, 배우 팬미팅, 그 다음에 해외 판권까지 일당백의 구매력을 가졌다는 겁니다. BL 소설 패션에 18만 원짜리 양장본의 펀딩이 있었습니다. 이 팬들은 이북을 이미 보신 분들이거든요. 최종 펀딩 금액 자체가 8억에서 9억까지 올랐다고 하니까 다른 장르의 어떤 컨텐츠 산업보다 훨씬 BL이 확장 가능한 IP 산업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 세계의 다양한 컨텐츠의 뒷얘기를 풀어보는 노가영의 인더스토리입니다. 썸네일 보고 확 놀라셨을 것 같은데 오늘은 BL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BL 보시나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약간 의아한 마음이 생기셨을 것 같은데 갑자기 인더스토리에서 왜 지금 BL 이야기를 하냐면 2025년 작년에만 한국에서 BL 드라마가 제작된 게 48편이나 돼요. 그게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 딱 2배 성장한 거거든요. 게다가 이제 더 놀라운 거는 뭐 넷플릭스나 웨이브나 티빙처럼 왜 우리가 종합형 OTT라고 하잖아요. 그런 OTT들이 BL을 지금 대거 편성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BL이 소수의 장르가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BL 소설에서 웹툰, 애니메이션, 영화나 드라마까지 이 BL 컨텐츠가 확장되고 이제는 거대한 산업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마이너 장르, 이 비주류 장르였던 BL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를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BL이 뭔지부터 정리하고 갈게요. BL, Boys Love라는 거의 이제 줄임말이고요. 그냥 말 그대로 남성들 간의 사랑과 연애를 주된 서사로 하는 컨텐츠입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BL은 퀴어 컨텐츠와는 다릅니다. 퀴어 드라마는 실제로 성소수자들의 어떤 삶과 그리고 사랑, 사회적 맥락을 비교적 좀 현실적으로 다가섰다면 BL은 여성의 수요로 시작돼서 캐릭터와 서사에 여성의 판타지가 강하게 반영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BL의 어떤 산업성장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국에서의 BL 드라마 이야기도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한국 최초의 상업 BL 드라마는 2020년 황다슬 감독의 너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입니다. 18살 청춘들의 좀 심쿵한 브로맨스를 다룬 작품인데 이 작품을 시작으로 이후에 중소제작사들에서 BL 드라마를 하나씩 제작하기 시작했고 매년 편수와 그 완성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2년에 정말 BL의 바이블이라고 불리는 이 시멘틱 에러가 완전히 터진 겁니다. 시에러는 이 리디북스에서 연재한 동명의 웹소설을 드라마로 만든 작품인데 왓챠에서 8주 연속으로 시청 순위 1위를 했고 극장판으로도 이 시멘틱 에러 더 무비가 개봉한 적이 있습니다. 두 주연 배우 팬덤도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BL 흥행은 큰 이견 없이 이제 천둥구름 비바람입니다. 이 프로듀스 101로 데뷔했던 이 워너원의 리더 윤지성 씨가 출연해서 더욱 화제가 됐었는데요. 웨이브에서 최초의 BL 독점 시리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역대 웨이브에서 실시간 시청 순위 2위, 그리고 일본 라쿠텐 TV에서 3주 연속 1위, 그리고 또 미주, 유럽, 그 다음에 동남아, 대만에서도 이 IC 같은 OTT에서 각각 1위를 달성하면서 이 글로벌 흥행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주연 배우들의 글로벌 팬미팅도 바로 지난주에 또 중국에서 열리기도 했습니다. 천둥구름 비바람이 이렇게 중국까지 가서 팬미팅을 하고 글로벌 OTT에서 막 1위를 하고 이런 어떤 성장이 어떻게 됐을까를 보기 위해서 꼭 저희가 들여다봐야 할 기업이 있는데요. 바로 그게 리디입니다. 이 회사가 어떻게 BL이라는 장르에 집중하고 이 장르를 양지로 끌어올리면서 심지어 2022년에 시총 1조 6천억까지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이 한국의 BL 성장 중심에 딱 있는 이 리디 이야기를 지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디는 2009년에 2부 플랫폼으로 시작했습니다. 창업주는 서울대 공대 출신의 삼성전자의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삼성에 다닐 때 이 사내 벤처 투자팀에서 기획 개발하던 아이템을 독립해서 스타트업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시기가 너무 정확하게 기억나는 게 2000년대 중후반에 웬만한 대기업들이 너도 나도 이 다음 먹거리 이런 미션이 있을 때였거든요. 그러면서 어느 기업이나 사내에 벤처 투자팀이라는 걸 만들었었고 당시 이제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제조업의 성장률은 뚝뚝 떨어지고 국내 대기업 임원들이 막 실리콘밸리로 출장 가면서 이제 넥스트를 고민하던 때였거든요. 잘 거슬러 올라가 보면 2007년에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 1세대 발표가 있었거든요. 이후 창업주가 이 스마트폰의 대중적인 확산을 예측하고 그리고 리디북스의 UX 뷰의 편리함으로 전자책 시장 1위를 먹는 데까지 그닥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여기서부터 흥미로운 게 대표님의 기질이 조금 드러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2015년, 2016년까지 전자택 시장 점유율 1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한국에서 리디가 갈 수 있는 땅은 딱 4천억 정도의 시장이라고 보신 거예요. 이 4천억 시장이 전체 출판 시장에서 고작 4% 정도에 불과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하는 거예요. 아마존이 했던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이북 전용 단말기를 런칭하고 이 리디페이퍼라고 하는데 잘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7년에 웹소설로 과감하게 피보팅을 하고 여성향 로맨스와 BL을 그때부터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이 피보팅이 뭐냐면 특히 이제 스타트업에서 주로 쓰는 단어인데 기존의 사업 아이템을 기반으로 해서 이 사업의 방향을 다른 쪽으로 전환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의사결정을 했지라고 보면 네카오가 집중하지 않는 장르에 올인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삼성전자 출신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대기업들이 그 당시 기준으로 BL이라는 특수한 장르의 브랜드 이미지나 기업 이미지 때문에 절대 집중할 수 없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아셨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일단 스타트업이잖아요. 테스트하고 안 되면 빠지면 돼. 그런데 해봤더니 사람들이 BL에 돈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시기에 드디어 지금의 리디를 만든 이 리디의 어떤 기둥 열댓 개는 세웠을 상수리나무 아래라는 웹소설이 빵 터지기 시작합니다. 이 작품으로 리디는 2018년 매출 794억, 2022년엔 1200억까지 뛰었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잘 키운 작품 하나가 열 반도체 안 부러운 시절을 이제 리디가 보낸 거죠. 상수리나무 아래는 명확하게 BL은 아니거든요. 이 여성향 로판 작품인데 하지만 리디는 이 작품을 통해서 이 로판과 BL이 코어 타깃, 즉 소비하는 사람의 본질이 같다라는 이 파편화된 가설을 갖고 BL 집중 전략으로 연결을 했다고 보입니다. 이제 그러다가 2020년에 팬데믹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리디는 더 엄청난 속도로 달립니다. 언택트 수요가 폭발하기 시작하면서 2020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처음으로 연간 흑자를 달성을 하죠. 매출액 1,556억으로 이 전년 대비 35% 성장을 하고 결정적으로 2020년 11월에 북미 시장에 많다라는 웹툰 플랫폼을 오픈해요. 이게 결정적으로 리디의 어떤 캐시플로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결국 한 줄로 이야기를 하자면 인기 웹소설을 빠르게 웹툰화했고 이 2020년에 닥친 언택트 수요도 능동적으로 흡수해서 북미 시장까지 빨리 밀어붙인 겁니다. 그런데 왜 리디는 하필 BL이었을까요? 상수리나무의 성공이 하나의 가설을 명확히 증명해줬다는 겁니다. 여성 독자들은 로맨스 판타지 세계관에 기꺼이 돈을 쓴다. 로판 서사에 몰입한 여성들은 이 자발적으로 소비하고, 그러니까 광고에 의존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좋아하는 작품과 캐릭터의 지불 의사가 높다라는 겁니다. 리디가 여기서 정확하게 읽어낸 건 거대한 관중이 아니라 돈 쓰는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수 독자들한테 공을 던지는 게 아니라 좋은 컨텐츠에 지불 의사가 있는 이 소수를 공략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 트라이앵글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리디, 그 다음에 BL, 그리고 2030 여성 커뮤니티. 이제 앞서 저희가 이 BL을 소비하는 층 자체가 지불 의사가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2024년 만화산업백서에 이 정확한 어떤 데이터가 있어서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웹툰 장르를 즐겨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조사한 소비자 데이터인데 BL을 보는 사람들의 이 비율 자체가 1%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BL 웹툰 고작 이 한 줌이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불 의사가 굉장히 높다는 거, 일당 100의 구매력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BL 작품은 연재가 끝나도 그 소비가 멈추지 않습니다. 굿즈나 OST, 배우 팬미팅, 그 다음에 해외 판권까지 이 세계관이 계속 확장되면서 팬들은 그 안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여타의 어떤 다른 장르의 어떤 컨텐츠 산업보다 훨씬 BL이 확장 가능한 IP 산업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2022년에 이 알라딘 북펀드에서 BL 소설 패션에 18만 원짜리 양장본의 펀딩이 있었습니다. 최종 펀딩 금액 자체가 8억에서 9억까지 올렸다고 하니까 이게 신기한 게 이 팬들은 패션이라는 이북을 이미 보신 분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매했다라는 거니까 이 모수 자체는 이 한 줌 단위지만 이 장르의 진심인 사람이다라는 거가 이제 명확하게 해석이 되는 거죠. 요약하자면 상수리나무의 성공이 여성은 로판에 돈을 쓴다라는 가설을 명쾌하게 증명을 한 거고 이거를 리디는 BL
집중 전략으로 연결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BL 커뮤니티는 자발적으로 소비하네 라는 거를 또 테스트를 하기 시작한 거고, 이 소비층이 작품과 꽂힌 인물들의 온오프라인 모두에서 기꺼이 지갑을 연다라는 게 증명이 된 거죠. 이후 2021년부터 리디는 더 산업적으로 접근합니다. 2020년 스타트업이 이례적으로 흑자를 전환을 분명히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1603억이라는 이 손실을 봐요. 플랫폼이 돈을 벌려면 컨텐츠 씨앗을 계속 뿌려주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이 컨텐츠 대량 확보를 위해서 작가와 출판사들한테 끊임없이 돈을 지불하면서 이제 컨텐츠 컬렉션을 이제 만들어가는 거죠. 이게 결국에 2017년 넷플릭스 방식이거든요. 넷플릭스가 2017년, 2018년에 했었던 플레이는 도저히 이 국내 기업에서는 할 수 없는 플레이입니다. 뭐냐면 자기가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아니라 이 매출의 80%를 그 다음에 재투자하는 법칙을 쓰거든요. 이게 엄청나게 과격한 플레이고, 지금 리디도 그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흑자 전환을 했다가 그 바로 다음에 1603억이라는 큰 돈을 쓰면서 적자로 전환한 거죠. 그리고 드디어 2018년도에 이 BL의 교과서라고도 하는 이 시멘틱 에러라는 웹소설이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2년 지나서 2020년에 웹툰으로 만들고, 그리고 또 1년 지나서 자회사인 라프텔을 통해서 시에러의 이 스페셜 애니메이션을 제작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2022년에 이 왓챠의 오리지널 드라마로 제작이 되고 8주 연속 1위를 기록하죠. 시에러가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 드라마 방영 직후에 원작인 웹소설이 오히려 역주행을 합니다. 9배 이상 트래픽이 폭증하면서 트래픽이 일어나고, 또 포토 에세이나 대본집, OST까지 자회사인 이 오렌지디가 전담하면서 자회사도 돈을 많이 벌죠. 결국 이 하나의 오리지널 흥행작을 웹소설과 웹툰, 애니메이션, 그리고 드라마까지 확장하면서 각 단계마다 기존의 팬층은 당연히 만족시키고, 그리고 뉴비 팬층을 새롭게 유입하고 그 뉴비들이 다시 원작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이 선순환이 만들어진 거죠. 저는 리디가 우리한테 보여준 거를 좀 4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런데 이게 꼭 컨텐츠 산업뿐만이 아니라 모든 산업에 좀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 네카오가 소외시킨 장르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당시 기준으로 네이버는 이 학원물이나 무협에 집중했었고요. 그리고 이 카카오 웹소설은 대중문화 전체를 다뤘거든요. 거기에서 소외된 장르, 이 BL에 집중한 겁니다. 둘째, 늘 시대를 보면서 달렸다는 겁니다. 스마트폰 확산을 예측하고 팬데믹 발표가 나자마자 씨앗들을 뿌리고 K드라마의 르네상스 시절에 북미 시장에 민첩하게 구독제 웹툰 플랫폼을 런칭한 거죠. 셋째, 어떤 사람들이 어떤 물건에 돈을 쓰는지를 명쾌하게 가설로 증명해내고 그 소비자층에 집중한 겁니다. 넷째는 유연한 피버팅과 빠른 속도감입니다. 그냥 기술 중심의 UX 회사가 글로벌 서비스로 변모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리디를 제외하고 또 지금 BL을 서비스하고 BL 사업을 강화하고 있는 기업들이 어딘지를 좀 들여다봤는데 대부분 실은 OTT 서비스들이었거든요. BL 드라마를 좀 뾰족하게 지금 제공하고 있는 헤븐리라는 OTT가 있고요. 헤븐리는 2022년에 LGBTQ에 좀 특화된 장르로 출범한 OTT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너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를 서비스하기 위한 개별 앱이었는데 이 특화 장르로 좀 확장된 이제 OTT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헤븐리의 사업 영역을 좀 들여다보면 이 OTT 서비스도 있고 이 오리지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극장 상영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BL 굿즈, 그다음에 이제 오프라인 팬미팅 이렇게 지금 점차적으로 확장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애니메이션에 특화된 라프텔이라는 OTT인데요. 원래 라프텔은 60% 정도가 2030 여성층이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타겟 자체가 BL 컨텐츠랑 굉장히 맞닿아 있기 때문에 라프텔 입장에서는 실은 BL 컨텐츠를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BL 컨텐츠를 라프텔은 애니메이션, 본인들이 가장 잘하는 오리지널로 제작하고 있고 점차적으로 BL 애니메이션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왓챠는 BL에 특화된 OTT라기보다는 컨텐츠의 다양성에 집중하는 이 소수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태국이나 대만 BL이라든지 일본의 퀴어 영화들을 비교적 초기에 한국에 들여오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오리지널보다는 라이선스 기반의 어떤 수급 작품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렇다 보니까 다른 어떤 BL 전문 OTT보다는 다양한 어떤 대중적인 좋은 작품들을 소비하는 층에 조금 집중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BL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하는데요. 2025년에 갑자기 한국에서 BL 드라마가 왜 이렇게 많이 생산됐지? 약간 이 궁금증에서 출발을 해봤고, 그리고 이 BL 산업의 중심에 있는 리디를 좀 중점적으로 돌아봤습니다. 이제 결국 이제 BL이라는 장르는 이 소수 장르, 우리가 이제 커뮤니티 기반으로 움직이는 컨텐츠라고 하잖아요. 고객층의 어떤 파편화 트렌드로 보자면 BL이라는 장르는 앞으로 더욱더 제도권 위, 수면 위로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BL을 소비하는 2030의 어떤 지불 의사 능력을 이제 저희가 좀 엿봤는데, 결국에 저희가 이제 추정할 수 있는 거는 이 잠재적인 소비층은 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수면 아래에 있는 잠재적인 소비층을 어떤 서비스나 어떤 개인이 시대를 읽고 확 끄집어 올려오는지, 잠재적인 고객층을 누가 먼저 이 시대와 이 타겟과 무엇에 지금 돈을 쓸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낚싯줄로 좀 끄집어내는 거, 약간 그 역할을 하는 자가 그 다음 시장을 또 잡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